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법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북한의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복지위와 산자위는 위원을 증원하는 등 상임위 정수조정안에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는 나서지 않고 민주당 대표 출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당대표 선출과 차기 민주당 대권 구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사전 오기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뒤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 새로운 진보 정당을 위한 당 운영 방향과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지 8일 만에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여야가 엇갈린 분석과 해법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를 기점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습니다. 어제 오전 한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정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오후에 연결돼 북한의 단순 압박이란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의도라 하더라도 남북이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의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당은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이미 예견됐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했고 이대로라면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굴욕적인 침묵으로 북한 눈치 보지 말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견고한 안보 태세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통합당은 북한의 굴종적인 자세고 김여정 하명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연락을 시도하면서 북한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하루 이틀 연락을 시도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외교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중앙위 부위원장이 어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조정에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여당에 안정된 과반 의석을 준 민심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구성도 여야 합의대로 오는 10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법사위 분리 제안에 대해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면 수적 열세인 통합당은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할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거듭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 정수조정 특위를 가동하고 21대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을 완료했습니다. 특위는 복지위 2명, 산자위 1명을 증원하는 대신 과방위와 외교위, 문체위는 각각 1명씩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조만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이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고 대신 당대표 임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이미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 최근 당대표 도전이 가시화됐는데 당대표가 될 경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않고 당대표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의원은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권 주자가 당대표까지 출마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김 전 의원이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우 의원은 또 차기 당대표의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공정한 대선 경선이라며 대권 주자의 전대 불출마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내에는 대권 주자가 차기 당대표에 선출될 경우 향후 지도부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당권 출마를 시사한 홍영표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에서 당권과 대권을 왜 분리해놨는지 그 취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을 비판했습니다. 7개월짜리 당대표를 선출하면 1년 사이에 전당대회를 3번이나 열어야 하고 지도부 공백은 안정적인 당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입니다. 우원식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오늘 회동은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힌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의원은 홍영표 의원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히고 출마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 의원의 전대 불출마론이나 당내 비판과 관련해 7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 민주당 당권 경쟁 구도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 2파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상임위 정수조정특위가 오늘 가동이 됐죠.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제 조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한도영 기자, 이 상임위원 정수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의무조항으로 알고 계신데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 상임위 정수 관련 규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이 명확한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기존 국회 종료 여부 혹은 새로운 국회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어제 만약에 그 상임위 정수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규칙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20대 국회 상임위 정수가 21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존의 정수가 되어 있는 걸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관행처럼 국회 시작 즈음에서 이 상임위 정수를 손봤던 점은 있습니다. 20대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다만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여야가 갑자기 상임위 정수 조정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은 특히 3자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원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죠? 네, 이 상임위 정수 조정에 나서면서 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점이 여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이 반드시 원구성을 완료한다.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하겠다. 으름장을 놨었죠. 그랬죠. 예. 네, 여기서 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간다는 거는 이 상임위 배분 관행이 생긴 88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자칫하면 슈퍼 여당의 오만이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경고를 이 통합당에 날린 셈인데요. 공언했던 시한은 닥치고 통합당과의 협상에 진척은 없고 국민들에게 어떤 쪽이든 뭔가 행동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상임위 정수조정 결정은 민주당에게도 추가적인 시간을 버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여야 협상이 원만하지 못해서 정말 민주당의 원구성 표결 강행 처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3차 추경 시급한 상황에서 통합당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는 일종의 추가적인 명분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8일까지 법대로 하겠다. 심지어는 18개 상임위원장 얘기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미 그 이전에도 8일 이후에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5일입니다. 그게 해당 발언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년 원내대표인데요. 원내대표가요? 네네. 강경 발언을 했던 원내대표가.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이 본회의 끝난 직후에 이 기자회견을 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통합당이 그날 본회의 협조한다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습니다만은 원구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8일 이후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확인 질문에는 짧게 예라고 했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이 법정 시한에 원구성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공언했던 김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관련 기사들에 묻혔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미 8일 이후의 논의에 대해 계획이 있구나. 혹은 8일 이후의 논의를 예상하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홍정민 대변인도 김 원내대표가 8일 이후의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다고 해석을 했고요. 지금은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이 원구성 연기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에게 그다지 급작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정 기자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셈법은 뭘까요? 네, 앞서 그 리포트에서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협의 시간을 벌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민주당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등에 대해선 전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통합당 지도부 현재까지 이렇다 할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들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그 협상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강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국회법 정신과 합의에 의해 처리를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여론에 밖에 기댈 곳이 없다며 언론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최악의 경우 10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그 통합당이 이 난간을 헤쳐나갈 탈출 전략으로 어떤 걸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박병석 의장은 무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네, 의장이 돼서 이제 무소속으로 국회법에 돼 있는데 네. 무소속으로 중립성 지키겠다 선언을 했고 또 취임 소감에서도 의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소통, 대화, 타협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주 원내대표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박병석 의장이 중립이라고 하지만 전혀 중립이 아니라며 불신을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였고 이 말은 그 민주당 편을 들겠다는 말이라는 건데요. 역대 의장들이 원구성을 이렇게 촉박하게 독촉하고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대해선 불법으로 본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기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배정표를 안 낼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구성 불발 시 장애투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 최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만리가 또 통합당의 싱크탱크잖아요. 여의도연구원 개혁 방안에 목소리를 냈어요.
이제 초신말리 통합당 초선은 정치개혁 모임입니다. 박수영, 서범수, 황보승 의원 등 11명의 초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 모임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일 구성이 됐고 오늘이 두 번째 모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제는 여의도 연구원 개혁 방안이었는데요. 초선 의원들 여의도 연구원 개혁을 위해서는 당대표가 이사장을 맡는 현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당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론 원장의 임기가 짧아서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초선 의원들 여의도 연구원의 모호한 조직부터 개편을 해서 역할을 명확히 분담을 하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도 장기적으로 근무 연구할 전문가를 발탁해 임기를 보장하고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당의 정책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권에 좌우되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자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신말리는 이 같은 의견을 정리를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달을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해서 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도영, 박지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한 뒤에 중량급 정치인들의 논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고용보험 확대를 우선 논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당 당내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 포럼 특강에서 이미 제주도에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정책으로 구현해내고 있고 지난해 사회 안정망 포럼을 만들어 기본소득제를 연구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산적 복지로서 접근했던 많은 정책을 잡아와 나가는데 저의 경험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내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필수적으로 증세가 따라오게 돼 있다며 국민 동의가 필요한 증세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 논의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 안정망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병훈 허영 의원, 통합당에선 조혜진 이양수 의원 등이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기본소득당 용혜희 의원은 원내 정당 간 연석회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가 가동되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나라 빚은 이미 800조를 넘었고 1분기 국채 비율은 역대 최고인 43.5%에 달하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유전 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빼기는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됐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구속이 필요한 이유와 구속을 해야 마땅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배정 때 전문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최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상임위 배분은 여야 1, 2당이 논의하겠지만 자신이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겠다며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했던 북한이 결국 오늘 정오부터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면서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전면에 수도한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근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매의 역할 분담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북한이 오늘 낮 12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뿐만 아니라 청와대 한라인과 군 통신선까지 모든 종교의 남북 간의 통신선을 차단하면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목할 점은 김 부부장이 이렇게 연일 대남 강경 드라이브에 나서는 동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화학공업의 발전과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 등 민생 현안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북한 사회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고 있는 점이나 김 위원장이 과거 잠행 뒤 대남 대외 메시지를 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이란 내치 이슈에 집중을 하고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이슈를 총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통상 최고 지도자에게만 적용이 됐던 지시라는 표현이 김 부부장에게도 쓰인 걸 봤을 때 사실상 2인 자살을 확고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통신망 차단 이후에 추가 조치를 시사하면서 군사합의 파기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 모두 대응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한 뒤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의 행보를 떨어져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이 오늘 모처럼 통합당 의원의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담대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을 서 주시고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은 통합당 장재현 의원의 주도로 50여 명의 현재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권성동 의원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포럼 가입을 허락해준 장재현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당의 미래에 대한 덕담을 건네던 중 통합당을 우리 당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곧바로 무소속이지라고 정정해서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무소속 의원이 통합당 모임에 참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아직 저도 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이라며 빨리 넣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뼈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통합당 주도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만큼 조만간 복당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많이 늦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이번 모임 참여를 계기로 복당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고백하면서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의원입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인데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병가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다며 공황장애 재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 파일을 관리하던 업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황 증상이 생겼고요. 최근 다시 재발해서 말 못할 고통과 싸워왔다며 치료차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원실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60일 내 병가 신청서를 의장실에 제출을 했지만 병가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본회의 불출석 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만 있을 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 병가 개념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국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가서를 내고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의 공황장애 고백이 전해진 직후 쾌유를 깨우라는 응원의 목소리와 의정 공백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하루속히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조지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남북 관계가 또다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탈북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 제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일 좀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있었던 북한 조치 관련 얘기부터 짚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12시를 기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또 청와대 한라인 포함한 모든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 발표했는데 북한의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내부 결속용 성격도 강하고요. 좀 그동안에 이제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남측을 원망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쪽에서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는 계속 있었지만 예.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확실한 액션이 없었다. 확실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100%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요. 과거에도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였을 때 또 180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교류가 재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신호라고만 보진 않지만 우리 쪽에서 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그런 좀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인 압박용에다가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기를 바라는 포괄적인 압박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쪽 경제 사정이 또 워낙 안 좋으니까요, 지금. 예.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죠. 네, 김 의원께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셨는데요.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동안에는 이제 전단에다가 또 뭐 쌀도 같이 보내고 돈도 같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형태의 대북 접촉이든 간에 또 어떤 물자를 보내는 것이든 간에 남북 교류 협력법상 원래는 다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부분만 좀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하게 어떤 집행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놓자 이거죠.
예,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이것도 지금 정부의 승인 대상으로 넣자 새로운 입법 취지가 거기 포함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법 제한법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성토하니까 이걸 받아서 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이런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우리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만들어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도 문제점을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인정을 했었고 법원에서도 이 표현의 자유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오래전에 나왔고요. 예. 또 4.27, 9.19 합의 때도 대북 전단 이제 중단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럼 추가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현 상황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미 옛날에 이런 법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 교류협력법 개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예. 네, 북한은 계속해서 추가 조치를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앞서 거론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실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북측으로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명한 것인가는 좀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통신을 다 끊더라도 군 통신선만은 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북측도 좀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좀 유연한 대응을 하라고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이런 북측의 이 태도에 대해서 그때 뭐 작은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당당한 모습,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뭐 미국이 뭐라고 하든 북한이 뭐라고 하든 이 원칙은 지켜나간다.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야 북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역시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행사할 나라가 맞구나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틀의 흐름 속에서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네, 21대 국회가 반쪽 기원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대 야소 정국에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배진교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 21대 국회 원내에 진입하시고 처음 뵀는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지난 2004년부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보니까 5번 도전하셨다고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중간에 구청장도 하셨죠? 네, 2010년도에 민선옥이 인천 남동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전 5기에 성공하셨는데 첫 번째 조선 되자마자 지금 이제 만장일치 합의치대로 당의 원내대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요. 네, 당선인부터 맡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지 저도 너무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공식 비공식 일정들을 좀 많이 소화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 처해져 있는 많은 당사자분들과의 간담회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는 대학생들하고 또 간담회도 진행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정의당의 5명의 초선이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면 심상정 의원, 심상정 대표 한 사람만 지금 이제 다선인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초선이고. 네네. 그래서 더욱더 코로나19 위기의 정의로운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5명의 초선 의원들과 또 보좌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저희 의원들과 그리고 보좌진들이 함께 새벽에 확대 재정 정책과 관련된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네, 우선 당을 새롭게 좀 추스르는데 많은 힘을 쏟고 계실 텐데요.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음 달 초까지 혁신안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그리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장혜영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15분의 혁신위원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이번 21대 최연소 의원이시던가요? 유호정 의원님이. 유호정 의원이 그러시는데. 네, 최연소 의원이시고 장혜영 의원은 어쨌든 이제 30대 초반의 의원으로서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고 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혁신위의 내용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화상회의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혁신위원회가 시대가 달라진 만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보정당의 역할과 활동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당이 정말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다운 조직 혁신을 어떻게 할지 이런 3가지 주제가 아마 큰 주제로 다뤄질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그동안 정의당 쪽 얘기하면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두 사람이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다른 리더십 지난번에 이정미 대표가 맡은 이후에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원내 대표가 되셨는데 뭔가 정의당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에 정의당에 필요한 인물이랄까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고 노회찬 의원님도 그러셨고 심상정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처음에 의원에 당선됐을 때 정말 진보정당을 이렇게 대표할 만한 정치적 그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상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 리더십의 교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세대 교체, 인위적인 세대 교체 문제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 진보정당 정의당에서 오래 당직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교체하는 방식이어도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위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활동해왔던 분들 또 새롭게 지금 2030에서 열심히 지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당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당을 제가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의당다운 모습을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으로 성장 발전해야만이 향후에 고 노회찬 의원님 또 심상정 대표 같은 리더십들이 생겨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확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 동지들의 그 수렴을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그동안 국민들께 저 정의당이 과연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정말 집권 능력이 있을까?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국민들께 생각하고 계시진 않지만 적어도 정당이라고 한다면 집권에 대한 계획과 나름대로 플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기 리더십에 도전하실 우리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정의당이 집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내에서 보자면 제3당으로서의 좀 고민도 많으실 텐데 네, 어제 맞습니다. 국회의장 예방을 하셨죠?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의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당신은 참 잠이 많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예방을 했는데 참 잠이 많은데 요즘 너무 국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과 원칙이 통하는 국회, 그리고 그 국회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너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저희 정의당도 의장님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열어주시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까지 상임위 원장 선출도 그렇고 또 국회의 모든 운영이 어떤 원칙과 법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라서 여야 교섭단체들만의 또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섭단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의견들을 전달할 통로들도 많이 부족했고 또 그것이 특히 또 반영이 잘 안 돼서 상당히 비교섭단체로서의 서러움을 많이 느꼈던 과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가 본인들의 전문성, 또 특별히 국민들께서 소수 정당이지만 국회에 보내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에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상임위 정수 이제 조정 특위 가동이 돼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의당의 입장이 좀 잘 반영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비교섭단체 특위위원으로 저희 정의당에 참여했죠. 강원위원이 참여했죠. 강원위원이 참여를 했고요. 오후 3시까지만 하더라도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추후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수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는 2명을 늘리고 그리고 산업위원회도 1명 증원하고 대신에 외통위, 문체위, 과기방통위에서 1명씩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내일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저도 지금 방금 인터뷰를 오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혹시 기존에 지금 이미 이제 정수가 있는 거지만은 특별하게 어느 쪽에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비교섭단체 그 의원님들 중에 지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비교섭단체가 원하는 배정이 잘 될 수 있었어요. 배정이 문제지 정수 조정은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다. 물론 이제 원하는 상임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정수 조정된 상황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의 의원님들이 원하는 배정을 가능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또 비교섭단체 특위위원으로 들어갔던 우리 강은미 의원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3당이 교섭단체였으면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21대 총선 결과는 제3당도 지금 6석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양당 체제가 돼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할 겁니다. 통합당의 법사위는 법제위와 또 사법위로 나누자라는 분리안을 거론했는데 사실은 정의당이 먼저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국회 개원도 그렇고 상임위 원장 선출 문제도 사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까지 사실 체계와 작구까지 심사를 해왔고 특히는 법사위원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입법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입법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각 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그동안에 다른 상임위의 상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 노회찬 의원도 제안을 했던 방식이 법제와 사법을 나누든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의장 직속기구로 체계와 작구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사위의 권한을 내려놓게 되면 그럼 의장 직속으로 했을 경우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겁니까? 아마도 전문가 그룹
과 일부 의원님들이 참가할 수는 있겠죠. 그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입법의 대표성을 직접 담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의장 직속 기구로 할 경우에 의견을 일단 모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 1차적으로 법사위의 권한을 어떻게 없애고 법사위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변화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법제와 사법을 나누자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50명에 달하는 상설특위를 구성하자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지금보다 더 후퇴한 안일 거라고 판단하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정말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장 직속 기구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타협책과 지금 희망사항을 고려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이제 이번에 합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의지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제사법에 대해서 분리하는 걸 반대하신다면 반대하고 있죠, 지금. 적어도 의장 직속 기구로 그 내용을 설치하는 것이 설치하고 대신 위원장은 야당이 줄 수도 있다.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을 누가 하시는지에 따라서는 그쪽은 직속하고 법사위원장을 사법위원장이든 뭐.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철이 또 당면한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구성 다음에 첫 번째 할 게 3차 추경이 될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은 이미 지금 이제 심의 과정에 대폭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은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 내놨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미흡하다는 평가했습니까? 정부가 3차 추경 국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추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추경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gat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3차 추경의 규모를 보면 약 35조 3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그중에 세입 경정, 있는 세입을 경정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11조 4천억 원 정도이고 실제 예산에 반영한 것은 23조 9천억 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 추경안을 놓고 보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들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5G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사업도 지금 당장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3차 추경이 정말 코로나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한다면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월 달에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 요청한 금액이 1조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조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들으신 분들이 전체 일하는 국민들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50%의 국민들은 지금도 대단히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3차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내용이 한다.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 추가되는 겁니까? 액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추계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추석 전까지 국민들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수 있을 방안을 찾아서 3차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K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진자 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K 방역에 대한 산업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공의료의 대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빚을 얻어서 빚을 지금 갚는 형국이라고 상당히 지금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의 형태로 지금 지원이 좀 절실한 예.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학생들이 실제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예. 대면 수업을 실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예.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학생들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동안의 주요한 논의 중에서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3당으로서 결국은 입법 과정이든 아니면은 정책 시행 과정이든 그 역할이 필요할 것인데 네. 아시겠습니다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동안에 민주당에 너무 이렇게 같이 끌려가면서 심지어는 민주당 이중대 이런 용어까지 했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제3당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서 역할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과거의 반새누리당 또는 반국정 농단 세력을 위해서 진보 개혁 진영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대응했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네, 아하. 이미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들의 기대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됐고 정의당은 또 정의당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10%의 지지를 통해서 정의당답게 진보정당으로 성장해 가고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촛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21대 국회인 만큼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건 뭐 기존에도 그런 발언 아니었습니까? 개혁이면 같이 협력하고 그러나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과 속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과 관련된 제안과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난 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책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각 정치 진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21대 국회는 그런 정책 경쟁의 국회가 되어야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또 정의당다운 정책으로 민주당과 앞으로 적극적인 경쟁을 할 준비를 지금 차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장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다 해가지고 기본소득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죠.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과거의 보수적인 정당으로 남지 않겠다. 진취적인 정당으로 발전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계셨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직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을 고용과 소득으로부터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도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정책의 경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놓고 보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의정활동 포부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프면 시자 3법을 꼭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아프면 시자. 네. 사실은 이제 정부도 코로나19 시기에 아프면 좀 쉬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쉬게 될 경우 생활비의 문제가 있고 또 난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진료비나 또는 정말 간병을 하고 싶어도 생활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에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무엇보다도 유급휴가 지원제 그래서 부모들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프면 쉬라고 얘기했듯이 쉴 때 생활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아프면 쉬자 3법을 꼭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실현이 정말 실천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웠던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전국 곳곳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남과 제주 지역에 비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네, 불과 2년 전에 한반도 미래의 새로운 전환기처럼 보였던 남북 관계가 다시 북한의 강경 태도와 일시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간 듯한 요즘입니다. 북한의 강경 태도에 대한 대처 방식을 두고 우리 내부 여야 간의 입장차도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